워낙 그 영호행 선생은 연설을 잘하고 또 젊은 시절에 이제 1919년 3.1 운동 당시 그때 상황에서 상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3.1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한 사람의 한 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미 국무성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세울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어쨌든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공주의자의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메가더와 이승만이 죽이 맞은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면서 지금까지도 최대의 오보 사건이 일어났죠. 동아일보가 오보를 일으키는데 이 신탁 통치를 결정하기로 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나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다라고 알려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또 엄청난 또 4.19 이제 혁명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압박을 받고 결국은 이제 4월 27일에 사임서를 내고 대통령 사임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대통령 연구소의 김두수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읽어주는 김대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1945년 해방 이후의 일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방 전국에서 우리 해방을 또 이끌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러 영웅들이 계시는데요. KBS에서도 그 역사의 그날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 한 4-5분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룬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그 영웅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그 이전에 보통 이렇게 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좀 분단이 되죠.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원래는 또 그런 좀 일본이 보통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연합군 승리한 곳이 4군데를 이렇게 분할 점령했어야 되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됐단 말이죠. 너무 그 안타까운 슬픈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분단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영웅들에서 알아보기 전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알려주시죠. 먼저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그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38선이거든요. 위도 38도. 젊은 사람들 다 압니다. 38선. 너무 꼰대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휴전선으로 돼 있으니까 네. 38선은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왜냐면 38선을 그러면 개성도 남한이었고 당시에 지금의 이제 속초 고성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강릉에서 속초 가는 길에 38선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놀래는데 지금 이제 동쪽은 쑥 올라와 있고 남쪽은 내려왔죠. 그때 그게 이제 한국 전쟁의 이제 결과의 지금은 휴전선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럼 이 38선이 왜 그어졌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 38선이 그어진 이유는 첫째는 당시 미국에서 어떤 정세 판단을 했는데 이게 소련의 극동군의 육군이 막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 날 바로 소련이 이제 일본에 참전을 선언하고 탱크 같으면 3,000대, 항공기는 거의 1,000대를 가지고 이제 그냥 100만이 밀고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어느 선에서 그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분할 점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반도를 분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동남아의 식민지를 다시 구축하는 걸 허용하고 미국은 일본 전체를 점령하고 소련은 만주 일대를 저지시켜야 되는데 이 내려오는 속도를 봐서는 한반도 내에서 어느 적당한 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오키나와에서 한국 서울까지 거리가 600마일, 근데 한 2,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상의 소련의 거리와 이런 물리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었는데 이 선을 그냥
미국 육군과 국무성의 이 관리들이 그냥 한번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었대요. 근데 이제 소련이 의외로 그냥 순순히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걱정을 했냐면 독일 베를린처럼 서울을 양분할까봐 한강선을 그어야 되냐 마느냐 이런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그은 게 이제 38도인데 의외로 소련이 응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40도를 그을 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청천강 쪽 위에 원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후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으니까 소련도 흔쾌히 자기들도 일단은 안심. 소련은 왜 서울을 포기했냐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이 더 위로 올라올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38도 선이 그어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당시 이렇게 또 등장했던 그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참 이분을 좀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운형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또 이승만 이제 또 대통령을 또 중심으로 보면 어쨌든 여운형 선생님은 좌우 합작을 또 이렇게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또 여러 또 대립도 있었고 하는데 그 여운형 선생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네. 여운형 선생님은 188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이제 9살 정도 차이고, 그리고 이분도 당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워낙 그 여운형 선생은 연설을 잘하고 또 젊은 시절에 이제 1919년 3.1 운동 당시 그때 상황에서 상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3.1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한 사람의 한 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네. 기획을 조소양 선생이 했고 뭐 조직적 연결은 여운형 선생이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생을 살고 나서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 그때 이름은 조선중앙신문사인데 거기에 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송기정 선생의 그 베를린 마라톤 그 일장기, 네. 36년 일장기를 그 가리는 그 월계수로 해서 일장기 말살 사건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폐간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지금의 그 방씨 일가가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을 겪어서 언론인 활동을 했고 연설을 굉장히 해서 일본 동경에서의 연설 이런 게 아주 유명한 그 일본 정계를 휘어잡은 연설로도 유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 감각도 있었고 일본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는 그때 당시 합리적 민족주의자 동아일보 사장을 하고 있는 송진우 선생을 접촉했는데 송진우 선생은 거부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운 선생은 그때 이제 그 총감을 만나서 정무총감을 만나서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신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우리가 조직하는 걸 허용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날 바로 정치범 전체 2만 명인가를 다 석방하는 걸로 해서 그날 다 석방을 하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그 1년 전에 이미 이제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운 선생님 생가와 기념관이 지금 양평 그러니까 두물머리에서 신원역 있잖아요. 신원역 바로 한 500m 뒤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양평 가는 게 있으면 거기 가보면 자세하게 기념관에 기념 사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아침에 걸어서 서울 그러니까 종로까지 오시기도 하고 또 뭐 기차로도 오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은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람 그러면 1위가 여운형 선생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인격이
돋보이는 분도 영웅 선생이었다고 그러고. 네,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한 것으로, 예, 그래서 원래 외교관으로도 또 활동도 하셨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당시에도 어쨌든 그 신한 청년당의 또 당수 대표로 또 이렇게 활동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때가 굉장한, 바로 예, 이제 그 3.1운동을 그 바로 직후 조직했고, 네. 3.1운동을 뭐랄까요? 이제 그 용영 선생에 대한 평가가 이 부분에 이제 그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1운동이 굉장히 기여한 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 미군정 입장에서도 워낙 찬탁 반탁 뒤에 이야기할 이제 신탁 통치로 가면 찬탁과 반탁의 싸움이 심해지니까 좌우 합작을 해서 가도 정부를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수장으로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10차례의 암살 사건을 겪고 마지막에 결국은 백이단이라고 하는 암살 조직인데 이 백이당은 주로 이제 한독당 계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배후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해화동 로타리에서 권총에 암살당하죠. 예. 안타까운데 그게 47년 7월 10일인가 그래요. 네, 이 좌우 합작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그래서 김일성은 이제 굉장히 그 여운형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예, 그래서 이후에 뭐 또 북한에서 뭐 박헌영 선생님은 좀 숙청되었지만 이후에 그 암살 당하시고 나서 그 여운형 선생님의 그 자제분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극진한 대접을 맞습니다. 또 예. 예, 받았다고 또 예, 이렇게. 여운계인가요? 이름이 좀 배우인가? 네, 좀 헷갈리는데 그 여운형 선생의 따님이 그 뭐 평화통일위원장 해가지고 그때 그 수호를 방문해서 그 수유리의 묘소도 방문하고 꽃도 이렇게 헌화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해방정국의 역사인데 문제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한 달쯤 지나면 그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등장하면서 주도권이 뺏기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박헌영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운 선생은 근로인민당인가요? 그런 당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게 미군정의 입장에서 하지 중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되고 좌우 협작을 해야 되니까 여운 선생을 가능한 이제 지도자로 세워보려고는 했죠. 예. 그럼 좀 자연스럽게 그 여운형 선생님과 건국준비위원회를 같이 함께 발족했던 우리 박헌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네,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네. 뭐 박헌영 선생 그러면 뭐 남노당의 개수, 뭐 남노당의 당수 이렇게 공산주의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그 마지막이 굉장히 이제 비참했는데요. 이 박헌영 선생은 일제하 조선공산당 그 청년 동맹에서 시작해서 공산당 당수로 했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뭐 정신착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추록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하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 지금 전남 강주에 가서 백돌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서울 거리에 이제 그 이 자익 쪽에서 삐라를 쫙 뿌립니다. 이제 박헌영 선생 어서 나오시라 이런 식으로 쫙 붙이고 막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려서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안파라고 하는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져요. 예.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되면서 박헌영이 등장하면서 재건파라고 해가지고 조선공산당 재건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거기가 이제 장안파가 해체되면서 조선공산당이 되고 나중에는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니까 남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노당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방 전후에 가장 강력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해방 전후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바람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적인 이게 제3세계 국가 그룹에서는 사회주의 흐름이 강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자이면서 좀 더 무장투쟁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주의자하고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영 선생이 주도권을 가졌는데, 이 박근영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공산당을 끌어가는데 38선에 분단이 되니까 이 절반은 북한 평양에 있는 김일성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결국은 남쪽에서의 본인의 그 주도성이 이제 약화되는 상태에서 미군정과의 대립이 일어나면서 힘이 약화되니까 그전에는 합법적 투쟁에서 이제 비합 투쟁으로 반합법 투쟁으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총파업, 대구 폭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조선공산, 그러니까 소위 남노당이 힘을 잃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월북을 하게 되고, 예. 월북을 하게 해서 이제 김일성 초대 내각이 꾸려질 때 김일성이 수상, 박헌영이 부수상 겸 외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미제의 간첩이라고 하는 제명을 받아서 결국 57년경에 처형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굉장히 그 좀 정통 공산주의자시면서 모스크바에 실제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학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분의 박헌영 선생님의 별명이 조선의 레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네. 그때 이제 등장하면서 썼던 8월 태제, 뭐 태제란 말이 이제 조선 민중 입장에서는 새로 들었겠지만, 이제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킬 때 무슨 태제 이렇게 발표해서 어떤 종 노선,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건데, 당시 박헌영의 8월 태제는 이게 조선은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총파업 투쟁이나 이럴 때 또 이제 이러니까 그게 좀 더 이제 그때 당시 용어는 자익 소화병, 그러니까 더 강경한 급진 노선으로 또 바뀌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와중에 미군정과의 충돌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독성을 실패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운의 혁명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어서 오늘이 어쨌든 주인공인 또 이승만 대통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이제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 한 달 9일 전에 등장하는데 10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귀국하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미 국무성과 이승만의 관계가 안 좋았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군 당시 미 국무성은 조선에 있어서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안 해줬어요. 에치슨이라고 하는 국무 차관이 여건도 안 발휘, 비행기 발현도 안 해주고 방해를 하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에게 연통을 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미 태평양 육군 종사령관이고 당시에 일본을 일본 점령군 대표고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의 선을 이어서 결국 귀국을 하게 하고 그 동경에 와서 3박 4일인가 메가더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지에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을 조선의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환영을 해달라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지시를 해서 본인의 또 전용기까지 또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등장은 그전 시간에 잠깐 들었지만 41년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고 난 뒤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연설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섬들 미군이 점령할 때 하나 힘드니까 거기에 한 20-30%의 한국인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름으로 한글 삐라도 뿌리고 투항하라, 이거 들고 오면 살려준다. 너희들은 일본군에게 협조할 필요가 없다. 미군에 투항하라, 이런 거 뿌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미 국무성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세울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어쨌든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메가드와 이승만이 죽이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그 메가드의 파격적인 조건을 이제 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첫 번째 가장 국제적 그 수준인 호텔인 조선호텔 스위트룸을 제공하고, 첫째. 두 번째, 순종 황제의 리무진을 내주고, 네. 세 번째, 미국 헌병들이 경호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디오 연설을 하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10월 20일 한영대에 5만 군중이 모이게 해서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그때 하지 중장, 그러니까 소위 점령군 총사령관이 옆에 소위 열중시엇 자세로 딱 그 연설 끝날 때까지 대기해 있고, 그 다음에 내외신 기자회견할 때도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편하게, 하지 장군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의 최고의 미군 책임자가 이렇게 극진히 모시니 그러니까요. 조선의 영웅이다 이렇게 된 거죠. 5만 명이 또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메가드라고 하는 이 미군 총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자락을 깔았다.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이렇게 봐야죠. 네. 그 메가드 장군. 이런 게 없었다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파격적인. 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하고 비교해 보면 그쵸.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또 배경이 있어서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그 좌우로부터 모두로부터 뭔가 지지받는 그런 지도자라는 또 이미지도 있어서 그것이 아마 또 그렇게 대통령으로 추대되는데 또 큰 영향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 임정에서 대통령 칭호를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귀국하자마자 그 이제 귀국하기 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국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공산당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박헌영의 이제 첫 번째 실수인데,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인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주석인지 대통령이 좀 헷갈립니다. 직함은 이승만을 앉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70세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분으로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그 어른 역할을 하지 네. 정치를 직접적으로 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예.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 우리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우리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호는 우남인데요. 우남 이승만인데 그 해방 이전에는 굉장히 그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친하셨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고, 김구 선생님이 네, 이승만 네, 선생님에게 늘 우남형 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해방 전국 이후부터 이제 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46년에 그 장덕수 그 암살 사건을 배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 김구 선생님을 지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언제든지 필요 불필요에 의해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또 김구 선생님이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과는 관계를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갈림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이승만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냥 호적상으로 한 살 차이거든요. 근데 행으로 깍듯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제 김구 선생은 이 양반 출신의 이승만과의 신분 차이도 좀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동학을 했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지만 그러니까 불교도 좀 출가했다가, 그리고 뒤늦게 이제 상해에 합류해서 경호실장 같은 걸 했잖아요. 대통령 이승만을 계공하는 사람 역할로 해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해방 전국에서의 이제 활동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연설을 선교사 투에 굉장히 설교
전투로 굉장히 잘했고 예. 김구 선생은 직설적 연설이라서 대중들에게 별 재미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힘은 있는데 재미는 없고. 의외네요. 또. 그래서 예. 그 군중 집회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서 그게 이미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김구 선생은 귀국할 때 임시정부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요 여의도에 가면 여기 이제 C-47인가 김구 선생이 타고 온 그 비행기는 아닌데 그 비행기와 동일한 비행기가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네. 여의도 문화광장에 오면 거기에 한 40명 타고 온 게 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왔고 미군정으로부터 철저하게 그 견제를 당한 게 왜냐하면 미국 방침은 조선은 스스로 독립할 역량이 없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하나의 그냥 정파에 불과하다. 그래서 절대 임시정부 승인 못한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이제 임시정부를 그래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OSS라고 하는 미국 특수부대하고 합작해서 강복군하고 조선 이제 진공작전을 같이 기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법적으로 허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기도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구 선생은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여운형, 박헌영, 이승만, 김구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딱 하나의 문제는 그 좀 유리한 거는 임시정부 봉대론이라 해가지고 임정본대론. 그 이제 아까 말한 김성수 한민당과 동아일보 사장을 하고 있는 송진우 선생이 임정을 정통성으로 봐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힘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신탁 통치 상태에 가면서 김구 선생이 이제 오바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구 선생이 늦었지만 이 불리한 상황 11월에 귀국해서 12월 신탁 통치 결정이 나면서 김구 선생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 반탁 운동으로 굉장히 또 그래도 주도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예. 참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미군정 그 당시에 이 미군정 이 대한민국의 그 해방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는 핵심은 신탁 통치를 둘러싼 자우익의 스스로의 견해와 이것에 대한 그 행동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결정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탁 통치가 자연스럽게 또 등장을 하네요. 네. 45년부터 48년까지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이제 굉장히 여러 그 갈림길에 서는데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역설이기도 한데.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조선은 40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필리핀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필리핀에게 이렇게 그런 걸 적용했을 때 그런 상당히 그런 선입관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주도하에 소련은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영국은 적절한 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을 적절한 방법으로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좀 바꾸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국공 내적이라서 이제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4대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이 옆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신탁 통치의 문제는 시작부터 오해 또는 음모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시작해서 포츠담 회담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 1945년 12월 26일, 27일 이경에 모스크바에서 삼상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제 이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확인한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면서 지금까지도 최대의 오보 사건이 일어났죠. 동아일보가 오보를 일으키는데 이 신탁 통치를 결정하기로 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나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다라고 알려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영어적 번역을 하면 신탁 통치인데 러시아어, 소련어로 번역을 하면 후견 제도예요. 후견 제도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년이 되기 전에 어른이 이제 그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독립되는, 네, 예, 그래서 스포트 해주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가치 중립적인데 신탁 통치가 두 군데가 제한된단 말입니다. 하나는 독일 지하에 있었지만 독일과 같은 전범국 취급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조선인데 뭐 다른 나라들도 물론 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오스트리아하고 조선을 비교해보면 오스트리아는 이게 4개국이 이제 점령하는데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인데 여기에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서 중립국을 10년에서 10년 뒤에 통일된 오스트리아로 독립을 했어요. 거기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결국 이 신탁 통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분단이 일어나서 각각 분할 점령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역사적으로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냉정히 생각하면 통일된 조선 또는 통일된 코리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도 성립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탁 통치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것을 미군 정도 또 동아일보도 다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서 계속 반탁을 가게 하는, 네. 이게 미스터리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그 오보라는 것이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하지 않아서 그냥 고의로 이게 오보가 아닌 그 고의 오보 혹은 그렇죠. 이제 배후설, 예. 미군정의 여론 조작설 이런 것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두고서 결국 송진우, 동아일보 송진우가 제일 먼저 일종의 신탁 통치 결정을 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지지하게 돼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암살돼서, 암살이 그러니까 되죠. 신탁 통치 결정의 10일 뒤에 송진우가 암살되고 그때 그 박헌영을 둘러싼 그 조선공산당은 신탁 통치 찬성이 아니라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지지를 하게 돼요. 근데 예. 우리는 그냥 찬탁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신탁 통치만을 해석하면 우익은 반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좌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지지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냥 역사에서 그냥 편하게 찬탁, 반탁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좌익들의 어떤 몰락의 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3월 1일 날 3월 운동 기념 집회를 하는데 좌익이 모인 남산공원에는 1만 5천 명이 모였고 우익이 주도하는 서울운동장의 집회에는 5만 명이 모였어요. 예. 이건 이제 거기서 게임이 이제 좌익 주도의 6개월이 이제 우익 주도에 넘어가는, 이게 바로 신탁 통치죠. 그만큼 네. 그래서 신탁 통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탁 통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근데 바로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임정이 반탁 통치를 이제 반탁을 선언을 한 거죠. 그래.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송진우 님의 이제 그 암살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그 김구의 또 세력이 또 약화되는 실패의 또 원인이 되는, 왜냐하면 이제 하지 중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암살에 또 배후에 또 김구 선생님 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네. 그 점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견제 김구 선생이 네. 뭘 선언하냐면 임시정부 전통성을 주장하면서 서울 시내 통치 지향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경찰서장이 임시정부 충성맹세를 해버려요. 예. 그게 이제 하지가 노발대발해서 그렇죠. 예, 예. 이게 견제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은 임시정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이 주도권을 가져왔는데 이 주도권에 의해서 해방정국을 끌어가는 힘이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예, 그것이 다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연설로 신탁 통치 연설로 다시 또 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이승만 예. 대통령이 중심되었던 대한독립 촉성 조항의 총재는
김구 선생 주도에 의해서 이제 완전 이승만 선생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그 치과 상태. 그다음 또 하나의 스캔들도 터졌다고 그래요. 뭐 강산 채굴건에 관련된 그 부패 스택까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올라가고 이승만 선생 내려갔는데 여기 역전이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근거가 바로 이제 이승만의 순회 연설. 그리고 이 순회 연설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46년 6월 10일 정읍 발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찬탁을 해야 되고 찬탁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 워낙 연설을 잘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곳곳에 모여들고 이제 대통령 이승만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승만의 연설과 전국 순회. 지금도 정치인들이 한번 어려우면 지역에 가서 연설하고 지역 순회하잖아요. 그런 거 연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유명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때 신탁 통치를 배경으로 또 나왔던 그 유명한 이야기이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박헌영 선생님이 또 이 신탁 통치에 있어서 좀 그런 좀 전략적 실수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국 준비위원회를 중심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미군이 9월 10일 날 진주하는데 미군 진주 전에 만들어 버린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모스크바 3상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보만 보고 처음엔 반탁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5일 뒤에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이러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대중들한테 신뢰를 잃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조선공산당의 기간지인 해방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의 그 인쇄소에서 소위 위조 지폐 그 원본 그 뭐라 그 찍는 그 판이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압수되면서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이제 체포 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익들의 이제 대대적인 탄압이 이제 진행되면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도한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폭동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서 미군정과는 그냥 적대적 관계가 돼버리죠. 그 미군정은 사실 그 신탁 통치에서 좀 그 좌우 합작을 또 시도도 했어요. 이때 또 신탁 통치 이 당시에 이제 그 좌파 쪽에서는 뭐 토지 개혁, 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근데 또 우파는 또 이제 뭐 균등 국가 발전, 뭐 균등 사회,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뭐 미군정은 좀 좌우 합작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론 이 이제 또 밀리게 단정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 하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계속 뭐냐면 신탁 통치를 해야 되고,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1차가 결렬되고 2차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좌우합작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극단적 우파, 그다음 박헌영 같은 극단적 좌파를 제외한 중도 좌우파를 모아보자 해서 이제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이런 사람으로부터 했고, 김규식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본인이 이제 밀리니까 너 대신 해봐라, 내 대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좌파 쪽은 좀 극단적, 그러니까 좀 센 주장을 했고요. 뭐 친일파 처단 이런 걸 먼저 주장했고, 우파 쪽은 그거는 건국 후에 하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결국은 거의 남도 그 조선 가도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이제 신탁 통치의 마지막, 즉 전 세계적인 냉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유럽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와요. 선언이. 트루만은 이제 드디어 냉전을 간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영국 처칠은 뭐 철의 장막 이런 연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의 시대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뭐 지금도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뭐 실력으로도 뭐 인맥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정말 이 천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모든 그런 시대적 상황과 또 국내의 그 정세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또 이런 반공이 이제 강조되는 이런 시대로 가면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니까. 제일 네. 큰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냉전의 등장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게 되고 분할 점령하고 있으니까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결국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잖아요. 국제연합. 예. 예. 그래서 이 유엔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안을 유엔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더 영어를 또 잘하고 그 미국과의 언론과의 인터뷰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 올라오면서 유엔을 가져가는데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 그 유엔 한국위원회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이 단장이 인도인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는 당시에 그 제3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당시 간디라든지 루소 이런 사람들이 그 주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여기에 이제 정말 운이 좋게 이승만을 따르고 이승만으로 잘 알고 있는 당시 이하여대 총장이었나요? 시인인 모윤수 이분이 여기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요. 미인계를 썼다고. 예, 네. 미인계를 썼다. 그래서 메논이 이제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고 자기도 이제 시인이고 싶어 해가지고 모윤숙 시인과의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조선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뭐 나중에 인도에 초청까지 받아서 모윤숙 의원 인도까지 또 갔다 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서로 상당한 뭐 어떤 로맨스였는지 모르지만 뭐 학자들도 그런 걸로 미인계라고 쓸 정도였으니까 이분이 입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남한 단독 선거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48년 5월 10일 날 드디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가능해지게 되죠. 네.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길을 열게 된 거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방송 뭐 이런 거 알려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행명가는 여운형, 인격자도 여운형인데 대통령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 그 여론조사 1등이었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단정 이런 거 그 연설 이런 게 됐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운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뭐 그 박용만 하와이에서 경쟁자도 뭐 결국 무장 투쟁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거의 뭐 스레필 박사는 귀국했다가 미군정이 이제 스레필 박사도 좌합작 때문에 귀국하거든요. 그랬는데 뭐 본인이 기회가 없다서 다시 돌아가셨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어서 당시 여운형 그분도 이제 47년에 암살당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7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자익이나 위기나 당시에 이게 한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상징적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모시면 자기들이 실질적인 총리로서의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90세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와, 이 엄청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말 그 개인의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권력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원래는 재원의회에서 유진호 안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그 안은 내각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의장 정도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투쟁하고 주장하고 만약 이대로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나는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국민운동을 벌리겠다. 지금 같으면 그 원내 아니라 원외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한민당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제와 당시에 준비했던 내각제 개헌을 조화시켜서 예. 우리나라 초대 건국 헌법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기본 바탕에 내각제 요소가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어쨌든 대통령제로 출발했던 그 헌법으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또 여러 헌법 개정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 헌법 개정이 정말 당연히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개정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권력을 더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헌법 개정이 많이 좀 시도가 되었던 부분이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좀 마지막을 좀 굉장히 좀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헌법 개정부터 대한민국 불행이 좀 시작됐던 측면이 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제 첫 번째 재헌의회의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헌의회의 임기가 2년인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의 기틀을 잡고 뭐 친일파도 청산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 이제 하자. 재헌의회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그때 처음에 내각제를 구성할 때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잡았거든요. 이제 상징적이니까. 네. 국회에는 2년으로 잡았다가 이제 4년으로 늘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섞다 보니까 대통령제 임기를 그냥 4년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4년 하고 물러나면 그 다음은 이제 뭐 김구 선생이 하거나 또는 김성수 이런 분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민당이 주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인 50년 5월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독립촉성회가 승리를 별로 못하고 무소속과 한민당 이런 데가 그냥 이겨버리니까 당시에 대통령은 국회 간선이었거든요. 대통령이 4년 뒤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에서 52년에 부산 발췌개헌. 예, 네. 부산 파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막 연행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민당이 생각하는 개헌,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와 방법 이런 것들에서 직선제 개헌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52년 전쟁 와중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직선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뽑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임기 이제 두 번에 끝내면 되는데 그리고 딱 2년 뒤에 바로 다시 또 개헌을 해요. 그 유명한 4.4.5 개헌. 네. 이름도 오입이라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올림. 네. 예, 반올림도 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없던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한글 학회에서 반올림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뺄셈 듭셈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은 이제 뺄셈 덧셈 반올림이 이제 자연스러운데 그때는 4.4.5입인 거예요.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이런 뜻인데 가반수가 136명인데 그때 당시 찬성을 135명이 한 거예요. 그걸 나눠보니까 3.333이 나오니까 3은 그러니까 이 3은 버린다. 예. 그러면 자연히 135명도 가반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국회가. 처음에는 개헌이 부결된 걸로 선언했는데 소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이건 맞다. 가반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4.4.5 개헌이 돼버리죠. 네. 그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고 네. 이 불행의 그래서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임기 제한을 없애는 조항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 굉장히 구차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배우고 오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2년마다 좀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는데 또 어쨌든 이게 한민당을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를 하고 이게 또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한민당을 계속 배제하고 이제 자유당을 또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 56년에 이제 또 그 유명한 또 부정선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그 신익희라고 하는 한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한강백사장이 그때 뭐 30만이 모였다는
하여튼 그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서울 일원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이게 영국 유학파고, 그러니까 신익히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 호남 유세로 가는 새벽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었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행운이었는데, 한민당과 대통령의 불화.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리더십을 이제 총평가할 건데, 그때 보면 알지만 2인자를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한민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또는 예를 들면 한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범석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를 해서 견제하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2인자를 키우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허약한 2인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기붕입니다. 네. 이기붕 선생은 그러면 정치를 잘했냐?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지병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부통령 후보한테 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 가서 아니고 스웨덴이구나. 스웨덴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근데 이기붕은 왜 등장하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어를 쓰니까 외로웠는데, 이기붕의 부인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이 박마리아 여사가 영어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잘 통하니까 남편을 결국은 내조를 통해서 남편을 부통령까지 올린 분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유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고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니까 부통령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6년 선거에서 부통령은 그때는 런닝메이트로 안 해놓은 거예요. 장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90세에 가까워지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거고, 3.15 부정선거는 역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부정이거든요. 뭐 사전투표, 매수, 협박,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부정의 총합이었죠. 결국 네. 그러니까 이제 마산에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김주열 여사, 그러니까 시의 최루탄이 이제 맞은 그 시체가 발견되면서 4.19로 폭발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좀 그 하나 이제 좀 꼭 잊지 않고 꼭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신익희 선생님이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와 또 굉장히 그런 인기를 또 얻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또 슬퍼하셔서요. 그 조봉암 선생님 표가 엄청 나왔죠. 예, 그 신익희 선생님의 그런 좀 추모에 대한 뜻으로의 또 그런 그 조봉암 선생님, 조봉암 선생님이 20몇 프로 같은 30몇 프로 엄청나게 제가 통계 보면 알겠지만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그걸 해서 이제 진보당을 탄압하게 되고, 진보당의 그 간첩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 선생은 58년에 사형을 시키죠. 너무나도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고. 불행한 그리고 이제 또 이 3.15 부정선거 때 60년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이기붕 당선이 되는데, 이때 민주당은 또 조병옥 선생이 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직전에 미국에 치료를 가요. 근데 미국에 수술을 잘 됐는데 갑자기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잃어버리니까 부통령 후보인 장면 당선이 눈앞에 보이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또 엄청난 또 4.19 이제 혁명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압박을 받고, 결국은 이제 4월 27일에 사임서를 내고 대통령 사임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정말 독재자의 말로서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무력 진압 또는 군 계엄령 동원 이런 걸 했다면, 당시 4.19 제가 알기로는 250여 명인데 그 사망자가 났는데, 특히 또 학생들이 많잖아요. 젊은 어린 학생들도 많고, 만약 군을 동원했으면 뭐 대한민국에 엄청난 불행이 왔겠죠. 그랬고, 그나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해 왔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전후에 뭐 미국 대사관에 당시 그 무초 대사인가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본인 스스로의 결심인 건지, 그 밑에 이제 그 장관들의 권유인지 이런 몇 가지 설이 있긴 하나,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고, 그리고 다시 5월달에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65년 7월경에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로 운구해서 이제 상당히 크게 뭐 가족장 형식을 띄었지만 굉장히 크게 그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죠. 예. 참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또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그 정부의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또 지켜보시고 이렇게 계속 쌓였던 것이 정말 이렇게 또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컸는지를 알 수 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그런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웠을 그래서 기대를 많이 받았을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그런 권력을 한번 잡았다고 해서 이걸 또 계속해서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이 그런 권력의 화신 모습들이 또 그런 굉장히 불행한 또 마지막을 또 이렇게 대한민국 맞지 않았나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건국의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지막 이런 말로 때문에 그런 평가를 쉽게 할 수 없게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약 30년 다시 또 대한민국이 일종의 독재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의 역설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그 높이 그 다음 시간에 평가할 리더십에서 교육 대통령이거든요. 그 교육에 심혈을 쏟아서 했던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의 독재자의 모습을 끌어내게 된 역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이렇게 어쨌든 민중의 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물론 정말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또 아쉬운 부분은 또 있고 또 우리가 다시 또 되새겨 봐야 되고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과 공은 공대로 가는 가대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총체적으로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